이제 새 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을 강하게 주창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도 붉은색인지 푸른색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 통합 세대 역시 통합의 마음이 통하네요. 상징이라. 저희는 그 파란색 그 셔츠에 빨간색 넥타이로 했는데 오늘 여기 통합이 스튜디오에서는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파란 양복에 붉은 타이에 흰 와이셔츠까지 저도 좀 일부러 통합에 역시. 방점을 좀 찍고 왔습니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대선 방송을 하면서 넥타이 선택이 참 어려웠습니다. 파란색을 할지 빨간색을 할지 또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 흑백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저희 방송도 흑백 방송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예인 얘기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냥 그 여담으로 하나만 드리면 연예인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색이든 뭐 주황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떤 색깔의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연예인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이게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못 입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대선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뭐 본인들의 자유에 맡겨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 변호사님, 뭐 따로 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할 말씀 많죠. 주세요. 진짜 그 많은 연예인 중에 빨간색만 입으면 밑에 댓글 수천 개로 공격하는 게 누군지 이런 걸 생각해서 진짜 우리 대변인님께서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을 좀 지나치게 특히 댓글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 파란색 쪽에 좀 가깝죠. 왜냐하면 손가혁이라고 해서 손가락 혁명단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 그러면 제가 또 니박스쿨 얘기해야 되잖아. 자성군 얘기해야 그래서 되잖아. 제가 여기 통합을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오케이. 원래 좋은 얘기 하시자고요 오늘은. 원래 현안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아까 제가 잠깐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MBC 개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란 심판 응징 뭐 청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내란 응징 심판이 가고자 하고 하는 목적지는 결국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통합에 대한 이 정책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펼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국민통합을 이끌어 나갈까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뾰족한 답이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그 소위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입각시키거나 그 역할을 맡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라고 또 많이 말씀들을 하실 거고 결국은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의 시간들을 성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국민의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게 법안을 가지고 이 토론을 하다 보면 절충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상대 그 all or nothing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다 갖고 상대는 다 뺏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 대표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여야가. 그런데 그 여야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어떤 합의점을 법률안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합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도 계속해서 입법적 활동을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저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저는 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제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끝내시자마자 그러니까 취임 선서를 끝내자마자 국회의 사랑제라는 이 한옥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회의장과 이 정당의 대표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네. 오찬을 하셨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식사 자리가 국회의 정당 대표들과 했다라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야당 제1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데까지 2년 걸렸습니다. 만약에 작년 총선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는 날 그날 바로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의 대표들과 함께 이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물론 듣기 좋은 대화만 오고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자라는 얘기가 첫날 나왔다라는 건 예. 상징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통합의 적극적인 액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역시 이제 뭐 계속 소통과 뭐 대화 이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조선 재선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맥주도 한잔 하고 했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극단적 어떤 기염 발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은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날씨도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거하는 날은 약간 우중충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취임하고 해서 그런지 날씨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았던 그런 부분은 뭐 전체 국가를 봤을 때도 참 좋았던 그런 모습이고 거기다가 첫 취임으로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은 통합을 위한 나름대로의 제스처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분에는 플러스 알파를 뽑았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기획력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장점이다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 그와 같은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모임을 좀 정례화하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함께 야당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여주신 그런 통합을 위한 모습 그것이 단순히 제스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특히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진정한 국민의 통합으로 나가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서로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이 입법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그 거부권으로 그냥 바로 점핑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입법 독재 프레임 이 부분은 단순히 그 프레임을 넘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는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프레임 안에서 수정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프레임 자체로 끌고 간다고 하고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대통령 되면은 재판 중지시켜버린다. 대통령 되고 하면은 기존에 유죄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합헌으로 봤던 그런 법을 그냥 법을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예전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대선에 민주당에 대해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해서
레임덕으로 빠졌던 그 전례를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출구 조사를 하면서 언론사가 출구 조사만 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물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에 기존에 진행되는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 64%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더불어 더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2%, 제가 알기로 43%,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그런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 이탈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것,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법 문제는 뒤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어제 첫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내정에는 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이렇게 쭉 발표들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무총리 내정자인 김민석 최고위원. 서울시장 하신다면서요, 이분? 글쎄요. 근데 갑자기 국무총리로 지금 내정이 됐는데 이분 행정 경험이 좀 없지 않으신가요? 국회의원 4선을 하시면 네. 전체적인 국정, 그러니까 직접 행정 경험이 없더라도 국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특히 4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다면 국가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기초단체 혹은 광역단체, 국가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초단체장, 또 광역단체장, 또 정당의 대표를 역임해 보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금 국무총리로 내정하시고 지금 후보로 지금 이제 추천하신 이유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지금의 이 위기 국면을 뚫고 나가기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민석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김민석 후보가 32살인가, 제가 알기로 32살인가 초선 국회의원이 되시고, 지금까지 좋았던 시절, 영화로웠던 시절도 있었고, 굉장히 본인에게는 인생에서 바닥까지 내려가 봤던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들의 삶을, 일반적인 국민의 삶을 다 경험해 봤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서 내각에서 가장 잘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뒷받침하실 수 있는 분이 김민석 의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분 좀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던 분인가요? 지금 저희 그리고 이제 정가에서 도는 분 정보를 보면은 이분은 오히려 비서실장으로 좀 물망에 올랐던 그런 부분 같은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서울시장 하실 거 아니냐, 네. 비서실장이 물망에 올랐었다. 또 혹자들은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 되시면 빈 당대표 자리에 도전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같이 제가 그냥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구나.
중용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공통점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낙점했는지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인정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특별히 여야의 관계에 있어서 모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준에도 네.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허니문 기간이니까 또 저희가 또 축복해드리고 하는 허니문 말씀을- 중에도 많이 싸워요. 네. 이혼들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국민들은 뭐라고 읽느냐? 국무총리 김민석이라 쓰고 이재명 후계자 김민석이라고 읽죠. 실질적으로 지난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누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죠? 이낙연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무총리 하시고 그 바로 대권 후보로 바로 떠올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죠. 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김민석 의원님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야, 내가 대통령 되는데 누가 제일 특등공신이냐 딱 생각해봤더니만, 이거 내란, 뭐 비상계엄, 제일 먼저 비상계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김민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아마 가장 고마움이라든가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 김문석 국회 국무총리를 지명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그림에도 사진에 나오면은 우민석 좌찬대 이런 그림이 많았습니다. 예. 최고위원으로서 항상 바로 지금 거리에 김민석 의원님이 있고 바로 옆에 또 다른 옆에 박찬대 의원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리의 심리학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기로 박찬대 의원의 또 이번 정부에서의 중대한 역할, 이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역량뿐만 아니고 정보력뿐만 아니고 본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잘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부분이냐?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약간 약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게, 이분이 뭐 진짜 좋은 중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도 정말 소년공 출신으로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까? 본인이 제가 알기로도 아주 탁월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4년제 장학생으로 뭐 중대를 가서, 중대도 물론 명문입니다만,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서울대 나오셔서 하버드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적 시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부족한 점을 김민석 총리가 이런 측면으로서 딱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남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뭐 얼굴도 스마트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학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딱 보완을 될 수 있는 보완제,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인선이다. 저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김민석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같이 겹쳐지냐 하면은,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가운데서 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검찰에서의 경력을 봤을 때 앞에 리더로서의 윤석열이 있었고 그 뒤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브로맨스가 20년 넘게 이렇게 이어졌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법무장관 그리고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쭉 갔었는데, 결국 여론의 지지가 윤 대통령에 있을 때는
결국 그 한동훈도 같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한동훈의 입장은 본인을 길러줬는 분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틀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쭉쭉쭉쭉 갈 때는 이 김민석 그 국무총리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순간 꺾이고 내려갔을 때는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기 때문에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율이 쭉쭉 가면 그러면은 같이 가면서 임기가 꺾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후계자가 올라가지만 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높아질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자기 정치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너무 악담하시네요. 악담이 아닌데요. 잘 하시면은 둘 다 이렇게 해서 쫙 후계로 가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 이거 상당히 참 뒷맛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후계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읽으셨다 하는데 너무 나가셨어요. 아유. 너무 나가셨다. 왜 그러냐면 이 국무총리를 우리가 이제 과거로 비교하면 영의정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역대 총리 출신의 대통령 본 적 있으세요? 도전했던 사람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익숙하게 아는 분이 이회창 전 고건, 총리, 예. 뭐 고건 총리, 또 이낙연. 최근에는 이낙연 예. 총리까지. 근데 이분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 사례는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은요 누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가 자기의 서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서사를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를 총리로 지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후계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건 그래서 너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제2의 IMF 같다.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하고 또 우리 삶을 빠르게 그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 그래서 민생과 통합 두 개의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나를 총리로 추천하신 거 아니겠느냐. 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건 정치 권력의 어떤 후계 구도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빠르게 그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 굉장히 많이 4분 오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르게 통합시켜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 가장 성과를 잘 낼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신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대한 해석은 지양해 주십사 이런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이재명 대통령의 뭐랄까 인사 등용 스타일, 뭐 전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후계자나 2인자를 두지 않는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면 또 뭐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이제 이게 집약이 되니까. 근데 진짜 2인자나 후계자 뭐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이 임기 2일차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뭐 당권 할 때도 그렇고. 당권할 때도 그런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없죠.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랄까요? 뭐 그 부분 좀 더 이렇게 그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실용이에요. 예.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준점이지. 뭐 아까 그 친분 거리 관계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거는 일반적인 그 얘기는 맞는데 인사와 관련돼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 예.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일 잘한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일 잘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실제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100% 200%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을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가깝다고 저기 중요한데 앉혀놨는데 일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 민폐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난백성들도 있었죠. 과거에 보면은. 인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에는 비육사 출신이죠. 육군 제3사관학교 전 장군, 사성 장군입니다.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내정이 됐는데 경호차장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박관천, 추억의 이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예전에 정인의 문건 있지 않습니까? 비선 실세를 정리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기소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분이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말고 물살롱 업주한테 뇌물을 받아 뭐 근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뇌물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안 한 모양인데 어쨌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근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분은 왜 등용이 됐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어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어제 이제 인사가 첫 인사들이 났고 네.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임명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경호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은 네. 좀 저희가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뭐냐하면 경호처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지만 네. 그것도 이 법 테두리 안에서가 맞는 것이고 또 그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그 적법 절차,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경호처가 상당한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했었고, 예. 그걸로 이 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경찰들을 막아섰던 그것 때문에 지금 경호차장하고 거기 경호실에 여러 인사들이 지금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호처가 그런 그 특정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행위들 또 그 과정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이 비화폰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비화폰의 서버가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 비화폰에 대한 통신 기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삭제하려고 했었던 시도들, 네. 그러니까 소위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것들이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경호처가 상당히 이완됐다. 경호처의 이 단단함, 결속력이 이완되기도 했고 경호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다시 이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비육사 출신의 경호처장과 예. 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차장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저 개인적인 해석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다 이제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뇌물 먹고 징역형 선고 받은 사람을 경호처장으로 하는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관련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무위키에 그 박관천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인용해드리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 부단장을 맡았다. 박관천이. 그러면서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내정되었다. 요 뒤에 있습니다. 다만 원래라면 바로 임명되겠지만 현재 경호처가 인사에 대해 내부 검증 중이라 해당 사항이 끝난 대로
임명될 전망이다. 바로 임명된 건 아니다. 출근하지만 내부 인사 검증 중이다. 그런 보도가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대통령 기록물 위반으로 해서 당시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과 함께 기소가 됐는데 일단 무죄가 받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읽어드리면은 법원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지 않아서 조응천과 함께 문건 유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박관천은 룸살롱업자죠. 금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한해서 징역 7년, 뇌물로 받은 골드바 5개를 몰수,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한 개수를 줄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서 석방됐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경찰이었잖아요. 경찰이 해당 지역에 있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징역 7년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을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 경호하는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정당한가?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인사로 인해서 망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분들, 특히 경찰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수치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좀 필터링, 걸러내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경찰에서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말 능력 있는 분으로 이런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아주 초기죠. 요 한 질문만 말씀드리고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이제 방탄 입법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지난 대선에서 출구조사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63.9%, KBS, MBC, 지상파, 삼성 3사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얘기도 있었지만은 대통령 임기 첫날에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은 퇴장했습니다. 이거 그 지난번에 대선 때에 얘기됐던 검찰 해체 그거보다 앞서서 이제 사법개혁 여기가 먼저 시작되는 것 아니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오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거리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양동 작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프레임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저는 정말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 프레임으로 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크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데 네. 전 이거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런 프레임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법안들이 여러 개라서 제가 좀 나눠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오찬에서 말씀 주신 것은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회의에서 올라가는 법안이 4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 4개 중에 3개가 특검법이에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예. 이 3개의 특검법에다가 검사징계법 개정안까지 해서 4개의 법안을 오늘 처리하자라고 지금 그 상정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여기에 어디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저는 뭐 대안이라는 표현도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단 잘못된 그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형사소송법 또 공직선거법 이 2가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소위 헌법 84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건데 헌법 84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헌법 정신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서 내란죄라는 것 또 외환죄라는 것, 내란죄의 형량이 얼만큼인지 아시죠? 내란죄는 딱 형량이 3개밖에 없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3개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이런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미 당선된 당선자 신분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흔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정신은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에요. 이것은 비단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당장 나를 잡아가지고 오늘 처리하겠어, 내일 처리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방탄을 하려고 한다? 뭐가 방탄이냐는 거예요. 방탄이라는 표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마치 이건 불법적인 거거나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인식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법령을 헌법 정신에 맞도록 정비를 하겠다. 대법관 증언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대법관도 제시를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 정신이 무엇이고 헌법이 뭔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켜버리는 그 법의 위헌성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68조 2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단선자가 사고로 된 때 그리고 대통령이 판결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때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대통령이 재판으로 그 직을 상실한 때 이건 뭐죠? 그 말은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와서 그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헌법 68조 2항이 명확하게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전에 있던 재판이 중지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 68조 2항의 100% 문면에 반하는 위헌인 판결이 위헌인 법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대통령 제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직 5년 동안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 하는데 왜 탄핵하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 그 8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 소추의 소는 소재기고 수사와 소재기고 추는 공소유지다 이렇게 하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 청문회에 관련되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회는 수사기관의 소추 또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소추, 수사를 해서 소제기하는 것. 그리고 법원이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해서 수사와 재판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러면서 마치 헌법이 소추란 것이 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해석은
관련되는 국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명문 규정과 헌법 68조 2항 명문 규정에 의할 때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은 헌법의 명확한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것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100%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뭐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또 인사 마사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사법부를 내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대법관 14명을 30%로 증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증원을 대통령 취임하는 날 대통령에 대한 선물로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로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대통령 임기 중에 그중에 30명 중에 28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후진국으로 가는 특급 열차란 거예요. 제가 요거만 좀 반박을 좀 드릴게요.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뭐 그냥 놔두고 제가 헌법 68조 제 2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이 헌법 68조 제 2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문해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법조인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면 지금 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가 대통령에게 걸리는 문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당선자에게 걸리는 문구입니까?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어디에 걸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문해력으로는 대통령 당선자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에는 60일 이내에 후보자를 선거한다라고 주기정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판결의 기타 사유로 지금 현직 대통령이 판결의 기타 사유로 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헌법 제68조 2항에 대해서 저의 문해력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법조인들이 이 조항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해당되는 문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을 더 명징하게 개정해서 다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참 그 양쪽의 주장 내지는 논리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근데 지금 현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참 목의 가시처럼 계속 이 문제는 좀 뭐랄까요 논란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잠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